시청자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딱 10초만 시간 내서 부엌에 있는 전기밥솥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소틀을 꺼내서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비스듬히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밥솥 바닥에 하얀색이나 은색 실선 같은 게 보이시나요? 마치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처럼 바닥이 긁혀서 반짝거리는 자국들이 촘촘하게 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썸네일 보고 설마 우리 집 밥솥에도 그게 있을까 하고 들어오셨죠? 만약 지금 그 자국이 보인다면 어르신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드신 게 아니라 중금속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내가 30년을 밥해 먹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밥솥 바닥에 난 그 상처 틈 사이로 알루미늄이나 불소 수지 같은 화학 물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밥물에 녹아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밥 아래 스며들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고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 즉 신장을 망가뜨려서 신장암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가족들 따뜻한 밥 해먹이겠다고 고생한 우리 어르신들의 밥솥이 오히려 내 가족의 뇌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밥솥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댁 부엌에는 의사들도 보고 제발 버리세요 라고 사정하는 1급 발암물질 덩어리들이 무려 14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활력연구소에서는 어르신들의 부엌을 암병동으로 만들고 있는 이 끔찍한 시한폭탄들을 싹 다 찾아내서 제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모르고 먹어버린 독소들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빼주는 기적의 해독 주스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 30분이 앞으로 어르신의 10년 건강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 보고 들어오신 그 전기밥솥 이야기부터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0대 김철수 아버님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 철저하셨어요.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등산 다니셔서 친구들이 자네는 100살까지 살 거야 라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스불 끄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더니 덜컥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유전도 없고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왜 갑자기 뇌가 망가졌을까? 알고 보니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범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퇴직하고 나서 무릎 아픈 아내를 돕겠다고 직접 밥을 자주 하셨는데 쌀을 씻을 때 꼭 전기밥솥 내솥에다가 생쌀을 붓고 손으로 빡빡 문질러서 씻으셨던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귀찮다고 설거지거리 줄이겠다고 그냥 내솥에 쌀 씻는 분들 계시죠? 쌀알이 우리가 먹을 땐 부드럽지만 씻을 땐 아주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쌀 표면이 톱날 같습니다. 이걸 코팅된 밥솥에 넣고 빡빡 문지르면 그게 바로 거친 사포로 밥솥 바닥을 긁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코팅이 벗겨지면 그 안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흘러나옵니다.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알루미늄이 몸에 들어와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콩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지듯 장기도 늙어서 이 독소를 못 걸러내요. 그럼 이 독소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몸에서 기름기가 제일 많은 뇌로 가서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가 되는 겁니다. 김철수 아버님도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지은 밥으로 내 뇌를 갉아먹었다며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쌀은 반드시 스텐볼이나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다른 그릇에서 씻은 다음에 밥솥에는 얌전히 옮겨 담기만 하세요. 그 1분의 귀찮음이 나중에 10년 요양병원 신세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밥솥 밥 푸실 때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누룽지 드신다고요? 그건 누룽지가 아니라 코팅 가루 드시는 겁니다. 밥은 꼭 나무 주걱이나 전용 플라스틱 주걱으로 부드럽게 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 짓는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요리하실 때 온수 쓰시나요? 빨리 끓으라고 아니면 가스비 아낀다고 싱크대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돌려서 그 물 받아서 밥하거나 국 끓이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은 투명한 물처럼 보이지만 찬물과 온수는 성분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집까지 오는 과정은 깨끗해도 우리 집 보일러 배관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10년, 20년 된 아파트나 주택은 보일러 배관 속에 녹이나 중금속 찌꺼기가 끼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찬물은 그 찌꺼기들을 덜 녹여내고 지나가지만 뜨거운 물은 설탕이 뜨거운 물에 잘 녹듯이 배관 속에 납이나 철 성분, 구리 성분을 쫙 빨아들여서 녹여 나옵니다. 그 물로 밥을 지으면 중금속 밥이 되고 그 물로 국을 끓이면 중금속 국이 되는 겁니다. 끓이면 괜찮지 않냐고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는 날아가지만 무거운 중금속은 냄비 바닥에 더 진하게 농축되어서 남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먹는 물이나 조리수는 무조건 찬물로 받아서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범인을 답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고 실제로 폐암 발병률 1위와 직결된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바로 가스레인지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의 이영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담배 근처에도 안 가신 분입니다. 남편분도 담배를 안 피우시고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사시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겠죠. 도대체 왜 내가 폐암이냐고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리냐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우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방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이 손맛이 좋으셔서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전을 몇 광주리씩 부치시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요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골 주방이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환풍기도 시끄럽다고 잘 안 켜고 추운 겨울에는 창문도 닫아놓고 그저 가스불 앞에서 몇 시간이고 요리만 하신 겁니다. 어르신들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가 망가질까요? 범인은 바로 요리할 때 나오는 매연, 이른바 조리흉과 가스레인지가 내뿜는 유해가스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를 딱 켜는 순간 파란 불꽃이 올라오죠. 만약에 불꽃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섞여 있다면 그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가스가 타면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포르말데히드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이랑 성분이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환기 없이 가스레인지 켜놓고 1시간 동안 곰국을 끓이거나 생선을 굽는 건 거실에다가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그 매연을 코로 들이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리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할 때가 있죠. 그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유해가스에 중독되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가스레인지가 뿜어내는 가스가 아이들 천식과 노인들 폐질환의 주범이라면서 신축 건물에는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고 웬만하면 전기레인지로 바꾸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전기레인지나 인덕션은 전자파 나온다고 해서 몸에 안 좋다던데 차라리 가스가 낫지 않나? 이렇게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전자파가 무서워서 가스레인지 쓴다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꼴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마시는 게 전기레인지 전자파보다 폐 건강에 100배는 더 위험합니다.
전자파는 조리기구에서 한 발짝 약 30cm만 뒤로 물러서도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서 거의 안전한 수준이 되지만 가스 냄새와 매연은 공기 중에 퍼져서 뇌폐 깊숙이 박혀버리고 혈액 속 산소 농도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 레인지로 교체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맞바람 환기입니다. 가스레인지 후드 켜는 건 기본이고요. 창문 하나만 열면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야 순환이 되거든요. 주방 창문을 열었으면 거실 창문이나 베란다 창문까지 같이 열어서 바람길을 만들어 주셔야 그 무서운 바람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요리할 때만 여는 게 아니라 요리 끝나고 나서도 최소 10분은 더 환기하셔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까지 싹 빠져나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우리 집 주방에도 또 다른 위험한 것들이 있나 걱정되시죠? 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퀴즈 내듯이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 주방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범위는 바로 반짝반짝 새 스테인리스 냄비입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튼튼하고 위생적이라서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새로 산 냄비 깨끗해 보인다고 그냥 주방 세제로 한번 쓱 닦고 바로 물 받아서 국 끓여 드셨나요? 그랬다면 어르신은 연마제라는 시커먼 쇳가루를 드신 겁니다. 스테인리스를 반짝이게 깎고 광을 낼 때 쓰는 탄화규소라는 바람 추적 물질이 냄비 구석구석, 특히 뚜껑 테두리나 손잡이 이음새 부분에 시커멓게 묻어 있는데 이게 물이나 일반 세제로는 절대 안 씻깁니다. 이거 없애려면 3단계 설거지를 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1단계는 기름입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히 묻혀서 냄비 안쪽을 빡빡 닦아보세요. 아마 시커먼 때가 묻어나와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안 나올 때까지 닦아내셔야 합니다. 2단계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수세미로 문질러서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식초입니다. 냄비에 물을 가득 받고 식초를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부은 다음 팔팔 끓여주세요. 그래야 미세한 틈새에 낀 연마제까지 녹아 나옵니다. 귀찮아도 내 가족 입에 발암물질 색가루 들어가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범위는 구수한 뚝배기입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이죠. 식탁에 올려놔도 잘 식지 않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뚝배기 다 드시고 나서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그릇이랑 똑같이 수세미에 펑펑 묻혀서 거품 내서 닦으시죠? 그리고 물로 헹구시고요. 그게 바로 독을 품은 뚝배기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뚝배기는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이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숨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제로 닦으면 그 수천만 개의 구멍 사이로 세제가 스펀지처럼 쫙 스며듭니다. 아무리 물로 헹궈도 안 빠져요. 그러다가 다음날 물 붓고 찌개 끓이면 열을 받으면서 구멍 속에 숨어있던 세제들이 다시 밖으로 줄줄 흘러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아니라 세제국을 드신 셈이죠. 이걸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뚝배기에 맹물만 넣고 가스불에 한번 끓여보세요. 만약 물 위로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온다면 그게 다 그동안 뚝배기가 머금고 있던 세제입니다. 뚝배기는 무조건 쌀뜨물이나 밀가루 푼 물로 닦으셔야 합니다.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뚝배기 구멍 속의 기름때를 흡착해서 빼주거든요. 만약 뚝배기에 금이 갔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 틈새에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이건 아까 밥솥이랑 똑같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는데 자꾸 늘어붙고 바닥에 긁힌 차고 보인다 싶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제발 버리세요. 어르신들 물건 아끼시는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멀쩡한 거 버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프라이팬은 다릅니다. 그 3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3천만 원 나갑니다. 코팅 벗겨진 팬은 알루미늄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거기다가 김치볶음밥 같은 짜고 신 음식을 조리하면 알루미늄이 훨씬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프라이팬 수명은 길어야 1년에서 2년입니다. 바닥이 하얗게 일어났거나 긁혔다면 그건 이미 수명을 다한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6번째는 나무로 된 조리도구입니다. 나무 주걱, 나무 젓가락 감성 있고 그립감 좋아서 많이 쓰시죠? 쇠숟가락처럼 냄비 긁을 일도 없고요. 하지만 나무도 뚝배기처럼 세제를 빨아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나무 틈새에 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나무 도구 오래 쓰면 끝부분이 거부디티하게 변하거나 갈라지죠? 그 틈새에 음식물이 끼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핍니다. 그냥 곰팡이가 아니라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를 뿜어내는 곰팡이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끓는 물에 삶아도 잘 안 죽습니다. 식당 갔는데 끄트머리가 까맣게 변하거나 갈라진 나무젓가락 나오면 저는 절대 안 씁니다. 집에서도 웬만하면 실리콘이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속 편합니다. 실리콘은 열에도 강하고 세제도 흡수하지 않아서 훨씬 위생적입니다. 7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김치국물 배어서 빨갛게 변한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죽집에서 죽 사 먹고 남은 통 씻어서 다시 쓰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플라스틱 통을 수세미로 벅벅 닦으면 눈엔 안 보여도 미세한 흠집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 흠집 사이로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이 줄줄 나옵니다. 특히 뜨거운 국이나 밥을 바로 플라스틱 통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건 최악입니다. 플라스틱이 열을 받으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나쁜 물질을 더 많이 뿜어내거든요. 반찬통은 무거워도 유리나 사기 그릇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에 담지 마세요. 8번째는 쿠킹 호일입니다. 야외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 닦기 귀찮다고 호일 깔고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들, 김장할 때 도마에 물든다고 호일 깔고 김치 썰어 보신 분들 계시죠? 알루미늄 호일은 열에도 약하고 산성 성분과 염분에도 약합니다. 김치나 초장, 간장 같은 양념이 닿거나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알루미늄이 녹아서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호일은 차가운 김밥 쌀 때나 샌드위치 포장할 때만 쓰시고 가열하는 요리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호일 보시면 반짝반짝한 면이 있고 좀 덜 반짝이는 무광면이 있죠. 반짝이는 면이 코팅 처리가 한 번 더 된 거라 음식이 덜 달라붙습니다. 꼭 써야 한다면 반짝이는 면에 음식을 놓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9번째는 통조림 캔과 믹스커피 봉지입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햄이나 참치캔 따서 바로 냄비에 붓지 마세요. 캔 속에는 멸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퓨란이라는 바람 가능 물질 가스가 차 있습니다. 캔을 따는 순간 피식 하는 소리 들으셨죠? 그 가스가 캔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따자마자 바로 냄비에 붓고 뚜껑 닫아버리면 그 가스가 날아가지 못하고 음식 속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캔을 따고 나서 딱 5분만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퓨란 가스가 공기 중으로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캔 속에 들어있는 국물이나 기름은 웬만하면 버리세요. 거기에도 안 좋은 성분이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믹스커피 드실 때
급하다고 티스푼 안 쓰고 커피 봉지로 휙휙 저으시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그 봉지 뜯는 부분에 인쇄잉크랑 코팅 성분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내 몸에 화학잉크 타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꼭 티스푼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이제 냄비도 바꾸고 프라이팬도 버려야겠다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의외의 곳에서 건강을 망치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박사님, 저는 냄비도 스테인레스 쓰고 밥솥 내솥도 따로 씻는데 왜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가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주방 사진을 찍어 오시라고 해서 봤더니 범인은 밥솥 내솥이 아니라 바로 뚜껑에 있었습니다. 10번째 범인은 바로 전기 밥솥의 고무 패킹과 증기 배출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솥은 설거지할 때마다 닦으시는데 밥솥 뚜껑에 붙어있는 고무 패킹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빼서 닦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밥 지을 때 나오는 전분 섞인 수증기가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게 틈새에 끼어서 썩으면 눈에는 잘 안 보여도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거립니다. 밥통 열었을 때 밥에서 쉰내가 빨리 난다거나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 100%입니다. 특히 이 고무 패킹도 소모품입니다. 오래되면 경화돼서 딱딱해지고 가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고무가루와 곰팡이 포자가 갓 지은 밥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밥맛 좋네 하면서 드시는 거죠. 오늘 당장 고무 패킹 빼서 베이킹소다 분물에 담가서 칫솔로 닦아주시고, 만약 헐거워졌다면 서비스 센터 가서 새 걸로 교체하세요. 5,000원, 10,000원이면 바꿉니다. 그게 내 위장 건강 지키는 길입니다. 11번째 범인은 화려한 꽃무늬 그릇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찬장 열어보면 예쁜 꽃무늬 그려진 접시나 금태 둘러진 밥그릇 아끼신다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시죠. 그런데 그 예쁜 그릇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자기에 무늬를 넣을 때 쓰는 유약이나 안료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대로 고온에서 구운 건 괜찮은데 저가형이나 오래된 그릇들은 무늬가 밥 먹는 안쪽 면에 그려져 있는 경우가 문제예요. 여기에 뜨거운 국을 담거나 식초가 들어간 시큼한 나물 무침을 담으면 그 산성 성분의 납 성분이 녹아 나옵니다. 납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뼈에 축적돼서 30년이 지나도 안 나갑니다. 빈혈 생기고 콩팥 망가집니다. 집에 있는 그릇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그릇 안쪽 무늬를 만져보세요. 무늬가 올록볼록하게 느껴지거나 거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유약 위에 그림을 그린 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늬가 매끈하게 유약 아래에 있거나 아예 음식 닿는 안쪽은 하얀색인 그릇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게 중요한 거니까요. 12번째 범인은 가스레인지 옆에 둔 식용유와 양념통입니다. 제가 가정방문 진료를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요리하기 파랗다고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병을 조르륵 세워두셨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산패라는 게 됩니다. 열과 빛, 공기를 만나면 기름이 상하면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가스레인지 불 켤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기름병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 과정에서 기름이 급속도로 썩는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이미 독약으로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산패가 정말 빠릅니다. 들기름은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참기름이나 식용유도 가스레인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요리할 때 조금 귀찮더라도 꺼내 쓰시고 다시 넣어두세요. 그 귀찮음이 암을 막습니다. 13번째는 가볍다고 쓰는 멜라민 그릇입니다. 식당 가면 앞접시로 주는 가볍고 딱딱한 플라스틱 그릇 아시죠? 떨어뜨려도 안 깨지니까 집에서도 막 쓰기 좋다고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멜라민 수지라는 건데 이게 100도가 넘어가면
포르말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아니, 펄펄 끓는 거 안 담으면 되지 하시는데 갓 튀긴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바로 담으면 순간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멜라민 그릇,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는 건 독가스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무거워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 쓰시고 손목이 아파서 청 가벼운 게 필요하다면 스테인레스 그릇을 쓰세요. 14번째는 주방의 세균 폭탄, 수세미와 행주입니다. 설거지 깨끗이 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그 그릇을 닦는 수세미는 언제 바꾸셨나요? 한 달, 두 달, 낡아서 해질 때까지 쓰시나요? 축축한 수세미에는 변기보다 200배 많은 세균이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이 거기서 번식합니다. 그 더러운 수세미로 밥그릇 닦으면 세균을 그릇에 바르는 꼴이 됩니다. 수세미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새 걸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쓰신 후에는 물기를 꽉 짜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말리셔야 하고요. 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은 행주, 싱크대에 대충 걸어두면 다음날 냄새나죠? 세균이 방귀 뀌는 냄새입니다. 행주는 하루 한 번 끓는 물에 삶거나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세균이 99%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속 숨은 범인들을 샅샅이 잡아봤습니다. 듣다 보니 아이고, 먹고 살기 참 힘들다. 한숨 나오시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몰라서 당하는 게 무서운 거지 알고 나면 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들, 이미 내 몸에 들어온 독소들은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 딱 끊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해독 4대 천왕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이미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들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 몸의 청소부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해독 천왕은 바로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과가 아니라 반드시 껍질째 먹는 사과여야 합니다. 사과 껍질과 껍질 바로 밑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아주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이 장 속을 지나가면서 알루미늄이나 납 방사능 물질 같은 중금속을 발견하면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끈끈이처럼 꽉 잡고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사과 깎아 드시면 이 좋은 청소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농약 걱정 되시죠?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뽀드득 문질러 닦고 흐르는 물에 헹구면 잔류농약과 먼지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아침에 모는 껍질 사과는 말 그대로 금사과이자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힘, 마늘입니다. 마늘이 살균작용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기가 막힙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유황 성분이 수은이나 비소 같은 독소를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마늘을 드실 때는 통째로 드시는 것보다 다지거나 썰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썰고 나서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딱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이나자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게 공기와 만나야 비로소 강력한 항암 성분인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바로 익혀버리면 이 효소가 파괴돼서 효과가 틀어집니다. 다져놓고 10분 기다렸다가 볶아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생마늘이 속 쓰리신 분들은 구운 마늘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의 불로초,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 만져보면 미끌미끌하죠? 그 끈적한 성분이 알긴산이라는 건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혈관 속에 박혀 있는 미세먼지랑 중금속 농약 성분까지 쫙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심할 때는 미역국이나 다시마쌈을 자주 드시는 게 폐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간 해독을 돕기 때문에 미역과 찰떡궁합입니다. 콩나물 무침할 때 미역 조금 불려서 썰어 놓고 같이 무쳐 드셔보세요. 식감도 아삭하고 맛도 좋고 해독 효과도 최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나리와 물입니다. 미나리는 예로부터 해독의 왕이라고 불리죠. 보고 요리할 때 미나리 꼭 넣잖아요. 그게 보고의 독을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해주고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나서 삼겹살 드실 때나 생선 드실 때 미나리를 곁들여 드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음식들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놨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물이 바로 그 쓰레기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목 안 마르다고 물 잘 안 드시는데 나이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잘 모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미지근한 물 8잔 정도를 드셔야 신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노폐물을 소변 후 쫙 빼낼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빠르고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따로따로 챙겨 먹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활력 해독 주스 레시피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아침에 한 잔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사과 반 개, 살짝 데친 미나리 한 줌, 그리고 물 한 컵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씨만 빼고 깍둑썰기 해주시고요. 미나리는 생으로 먹으면 기생충 걱정되니까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쳐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사과, 미나리, 물 넣고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으셔도 좋은데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꿀 빼고 드세요. 사과의 단맛 때문에 먹을만 합니다. 이 주스 한 잔에 펙틴, 칼륨, 비타민이 다 들어있어서 중금속 배출하고 피 맑게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마늘은 주스에 넣으면 맛이 너무 강하니까 반찬으로 드시고 미역은 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면 완벽한 해독 식단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방 심호흡입니다. 요리 다 끝나고 환기시킬 때 어르신들도 창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5번만 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끝까지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하면서 알게 모르게 들이마신 가스나 미세먼지가 폐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쉬어줘야 배꼽 속에 고여있던 나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만 믿지 마시고 내 몸에 환풍기인 폐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요리 끝나고 나서 창문 열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크게 숨쉬는 습관, 이게 폐암을 막는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할머님 한 분은 평생을 주방에서 사셨는데도 폐활량이 마라톤 선수급이었어요. 비결을 여쭤보니 요리 끝나면 꼭 마당에 나가서 노래를 한 곡 부르신대요. 노래 부르는 게 바로 복식호흡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요리 끝나고 좋아하는 트로트 한 자락 시원하게 부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밥솥부터 시작해서 냄비, 국자, 그릇, 그리고 해독 주스까지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편리함보다는 안전함이 우선이다.
조금 귀찮아도 따로 씻고, 조금 귀찮아도 환기하고, 조금 귀찮아도 갈아 마시는 그 정성이 나중에 병원에 가져다 줄 돈과 시간을 아껴줍니다. 건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산삼을 먹고 명의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매일 내가 먹는 밥, 매일 내가 마시는 물, 매일 내가 쓰는 그릇을 점검하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밥상을 지키고 나아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우리 집 밥솥도 그런데 나도 멜라민 그릇 쓰는데 하고 뜨끔하셨던 분들 댓글로 솔직하게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바꿀게요 라고 다짐도 적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실천할 힘도 더 생깁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 눌러서 사랑하는 딸, 며느리, 친구들에게도 꼭 보내주세요. 야, 밥솥에 살 씻지 말란다. 큰일 난다더라. 하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는 게 그 사람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활기찬 인생을 위해 더 알차고 더 속 시원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밥솥 확인하시고 해독 주스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활력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